예,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고 있고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누리 편집장님과 함께 월간 옥인의 편집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얼마 전에 그 TV에서 봤는데요. 이 꿀벌이 사라지는 이 세상에 많은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벌들은요, 같이 있으면 영하 40도에서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 혼자 생활할 때는 이 영상 4도에서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현대사회는 경쟁과 연대라는 두 단어로 대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 너무 많이 내몰려서 우리가 함께 사는 연대나 공동체에 좀 소홀한 면이 우리 역사 속에, 현대사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뉴스지만 새 모녀가 이 세상을 떠나고야만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 가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경쟁에서 밀렸을 때의 그 정말 막막함을 헤어나지 못하고 이 생을 끝내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인간의 정이 느껴지고 오고 가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었다면 그런 선택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위기 가정을 바라보는, 위기 가정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적어봤는데요. 그 집 앞에 우편물이 쌓이고 있다.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그래요. 우편물이 매일 들락거리면 우편물이 쌓일 리가 없을 건데 우편물이 쌓여 있다, 집 앞에. 또는 전기 단전 스티커가 붙어 있다. 전기가 끊긴다는 얘기죠. 그 전기가 끊긴다는 얘기는 그 집에 사람이 들락거려도 정말 위기가 오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전기 단전 스티커라든가 가스 관리비를 못 내서 뭐 이렇게 퇴거한다든가 가스가 중단된다,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사람이 들락거려도 그 집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집에 그런 게 있는지도 무심코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의 것을 하지만은 그게 안 되면 우리 가까운 인근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집에 벌레가 많이 꼬인다든가 불이 항상 켜 있다든가 아니면 불이 항상 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위기 가정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참에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살피는, 이웃을 살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시작하면서 전해봅니다. 오늘은 월간 옥인의 편집장을 맡고 계신 박누리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이게 비하하는 용어가 아닌데요. 이 글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어요. 그전에는. 왜 그러냐면 글을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문화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글을 통해서 우리의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아주 소망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박 선생님 자기소개부터 좀 직접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니까 되게 또 낯서네요, 라디오가. 네, 저는 월간오기네를 만들고 있는 박누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고향은 옥천이 아니죠? 네, 저 고향은 경북 구미예요. 구미예요. 네. 옥천에 오신 지 꽤 됐죠? 네, 옥천에 이제 2010년에 왔죠. 2010년 11월에 왔습니다. 11월 그럼 19일. 10년이 넘었네요. 네네. 그래요. 10년이 넘으면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하, 네. 어허, 그쵸, 예. 10년이 넘었으면, 그냥 제가 한 얘기인데, 네네. 유심히 들으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제2의 고향에서 옥천을 또 고향처럼 생각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하는 이 문화사업 중에 골목길 인문학을 기획해서 또 하고 계신데, 네네. 이 많은 옥천 주민들한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고 또 우리도 일정 부분 이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네, 일단 저도 그런 걸 기대하면서 뭐 이런 행사를 이제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세요.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제 많이 오시면은 한 40명 이렇게까지 오실 때도 있긴 한데 40명, 50명까지 오실 때도 있긴 한데 특히 이런 인문학 쪽 강연으로는 사실 한 10명만 모여도 많이 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수요가 많진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또 생각해보면 서울이나 뭐 이런 경기도의 이제 큰 지역에서 진행하는 이런 인문학 강연들도 보면 뭐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저희처럼 뭐 이제 많이 모여봐야 30명 뭐 이러고 아주 유명한 예를 들어 요즘 아주 핫한 정세랑 작가가 온다거나 김초엽 작가가 온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런 아주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닌 이상은 보통 이제 한 지역에서도 한 40명, 50명 오면 많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많이 오시면 그 정도 오시고요. 뭐 아닐 때는 한 1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강연을 들을 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꼭 그 어떤 그 자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더라도 그렇죠. 뭐 소수라도 모여서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누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뭔가 새로운 세계를 좀 배우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저도 아자학교에서 한 10여 년, 10년 정도를 그 코로나 이전까지 한 10년을 그 인문학 이제 마음보기 콘서트를 한 10년간 해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꽤 많아요. 그런데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해보니까 30명이 넘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0명 정도까지는 대중들끼리도 서로 이야기가 서로 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30명이 넘어가니까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강연이 돼버려요. 한 사람을 이렇게 그쵸. 이게 맞아요. 뭐냐면 그냥 우리 현대인들은 강연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의 제가 좀 잔소리를 드리면 이걸 양글로 얘기하면 TV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시간 오늘 편성을 해놨으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주제 강연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자유 토론을 해야 돼요. 그 청중이 30명 모인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물론 이제 강연자하고 많이 주고받게 되기는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게 더 이상적이죠. 이런 문제가 이럴 때 어떻게 쓰면 좋겠나 그러면 그걸 꼭 강연자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청중에서 대답을 하고 또 청중에서 질의하고 청중에 대답하고 강연자는 어떤 약간의 어드바이스만 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토론 문화가 활성화된 나라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쵸. 이제 사회적 의제 창출이 굉장히 건강하게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하는 뭐 그러고 계실 거지만 저도 이제 한마디 거들어 봅니다. 그 이제 인문학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화 행사를 곁들이면 좋다는 거. 예를 들어서 통기타 가수가 딱 노래는 많이 하지 말고 2곡 정도. 그 2곡 정도 간단하게. 그래서 문화 행사가 결부되면 사람들이 더 흥미를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1시간 이상이 지나면 사람들이 약간씩 지루해지거든요. 그 지루함을 중간에 그렇게 문화 행사로 돌파하면 더 흥미를 유발하지 않을까. 기타도 못 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골목길 인문학, 이건 어쨌든 이렇게 쭉 해오고 계시니까 이거 지역에서는 뭐 그전에 비하면 아주 생소한 행사거든요. 이렇게 시발을 발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화가 또 많이 생겨나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지역의 많은 의제들이 여기를 통해서 또 만들어지고 또 해결하는 방안도 찾고 이랬으면 하는 저도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전에 또 문화사업으로 한 이제 월간 오기내 사업에서 문화사업으로 생태공동체 지향 모임이 있었어요. 네네. 작년에 이걸 소개를 좀 저희가 해주시죠. 저희 회사에서 이제 월간 오기내를 만드는 고래실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둔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또 이 둔벙이라는 공간 안에 작은 서점으로 소금쟁이 책방이라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문화진흥원이라는 뭐 지역에서 이런 문화 사업을 하는 단위들에게는 굉장히 좀 고마운 조직이 있는데 지역문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런 작은 책방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좀 거의 사라지긴 했는데 그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기후위기 시대이기도 하고 특히나 농촌에서 기후위기 문제는 빼놓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농촌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기후위기 문제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일상 속에서 뭔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이야기도 나눠보고 실제로 무언가를 좀 같이 해보는 그런 모임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모임이라기보다는 그런 행사를 이제 그런 문화 행사를 기획을 해서 뭐 강연도 하고 뭐 실제로 채식 요리를 같이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뭐 삼배수세미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뭐 농업과 관련해서 이제 여성 농민분들 초청해서 뭐 토종 씨앗 얘기도 들어보고 뭐 이런 우리 지역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뭐 로컬푸드라던가 소농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그리고 뭐 폐기물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요. 생태 공동체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반갑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후 위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가뭄에 뭐 폭설에 폭우에 이거 이제 불규칙적인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기후 위기죠.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 상태까지 왔고 이제 탄소 배출량도 절대적으로 줄여내야 되고 이런 사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생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 모임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도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또 저도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제 뭐 한 10년 넘게 짓고 있긴 한데요. 정말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시골에서는 이제 노령화돼 있어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동네 이제 제가 뭐 거의 막내다시피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지금 이 정도 수확량을 내려면 얼마나 많은 이제 뭐 비닐 멀칭을 쓰고 얼마나 많은 약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지금 고추 따고 있는데 저는 약을 많이 안 해서 탄저병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약을 많이 안 해서 그랬대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래갖고 탄저병이 와가지고 지금 수확을 거의 이제 끝내야 되는 시기예요. 다 병 들어가지고. 이제 고추 농사를 계속 저도 올해가 제일 망친 해인데 제가.
근데 이게 뭐냐면 일주일이 멀다고 지금 뭐 어르신들은 약을 해요. 일주일 안 넘겨요. 막 계속 약을 치거든요. 농약을.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정말 이 많은 물론 이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요. 도시에 왜 이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싶고 또 운동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축제장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요. 사람들이 그게 욕구거든요. 놀고자 하는 욕구. 근데 그 욕구가 시골에 이렇게 일손 지원으로 연결되는 획기적인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좀 시골 일손을 도와야 약도 덜 치고요. 기후위기 이 비닐도 덜 써야 돼요.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한테 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현실적으로 안 쓰면 농사를 포기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네. 왜? 사람이 없는데요, 시골에. 그 어르신들이 무슨 수로 뭐 벌레를 손으로 어떻게 잡고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연결될까가 저도 물론 해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내야 되는 지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 저는 오늘 자리에 어울리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기후 위기, 그러니까 요즘은 기후 재난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기후 재난이나 아니면 특히나 이 농업 농촌의 이야기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 특히나 농업 농촌은 이런 위기가 이미 일상이잖아요. 거의 매일 쑤시듯이 겪게 되는 일들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드는 생각은 이건 체제 전환 말고는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 끝없는 생산과 끝없이 소비를 하는 그리고 그것만이 되게 마치 온전한 삶인 것처럼 바라보는 사회에서 이렇게 힘들여서 생명을 가꾸고 사실 이게 농사를 짓는 게 나만 좋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렇죠. 먹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고귀한 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회가 사실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이미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게 기후재난의 상태로 드러나죠.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지구가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고 한계점을 넘어섰고 이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다 같이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네. 그러니까 인식 전환을 해서 이게 이제 식량이 무기화되는 시대가 이제 될 거예요. 식량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그쵸. 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후가 이렇게 불규칙한데 농작물이 제대로 성장할 리가 없어요.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식량 많이 갖고 있는 나라를 이제 완전히 대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을 이렇게 경시하고 공업을 중시하던 시대에 우리나라는 뭐 농업을 경시 국가니까. 근데 사실은 경제 성장하는 나라들이 농업을 경시하는 거는 되게 다 비슷하게 나타나요. 근데 그 이후에 기본소득을 농민한테 보장해서 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농업을 애착을 갖고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주는 거, 이것만큼은 좀 우리가 확보해야지. 우리 그런 나라들도 여러 나라들이 보이고 있고 우리도 그런 걸 좀 지향해서 농민들이 좀 어렵더라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좀 미흡하고 농업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의식, 정부의 인식은 아직도 거기까지 내다보질 못한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뭐 우리 박 선생님하고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오기네 라디오를 지금 쉬고 있긴 한데 예전에 라디오 할 때도 이 관련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뭐 다들 아시는 뭐 시리아 난민 발생의 원인이 사실 2015년에 있었던 그것도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러시아 쪽에 엄청난 폭염이 발생하면서 그 러시아가 이제 밀 생산 국가로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밀 농사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밀 수출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시리아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그게 결국 난민 사태로
근데 그게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히 반대편은 아니지만 우리랑은 좀 멀리 있잖아요. 사실 유럽에 뭐 난민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뭐 갈등이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랑은 멀리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피부에 금방 와닿지 않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 기후 재난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당장 8월 초 중순에 있었던 그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비도 기후 재난의 하나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난 한 10년 정도 사이에 제주도 해수면이 40cm 이상 상승했다. 그리고 상승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지하수로 바닷물이 그 염수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제주도 당근 농사가 완전 다 망하게 되고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미디어가 주로 주목하지 않는 얘기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게 진짜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다, 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후 위기, 기후 재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 박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제주도가 해수면이 40cm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한 20cm가 올라왔다고 그러거든요. 그 20cm 올라오면은 이제 태풍이 불면 그 배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해안가는 다 휩쓸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거를 전 국민이 이 집단 지성이 작동돼야죠.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폭우가 그렇게 이제 미국 언론에서 그 강남 스타일 영화를 보면서 한국을 비꼬는 기사를 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강남 스타일 영화가 북영화를 누리는 아주 대표적인 도시를 강남을 비유했었는데 그 강남이 폭우에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꼬는 기사를 미국에서 이제 뭐 써대고 그랬나 봐요, 이번에요. 근데 이제 어디고 안전지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강남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디든 이 이제 폭우, 폭염, 뭐 폭설 이런 것들을 안전지대 없어요. 어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너의 문제, 나의 문제, 아니 우리의 문제죠. 지금은 우리가 너와 나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인식하는데 많이 학습돼 왔어요. 이게 우리 서양식 교육에 이게 약간의 이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우리 전통 사상은 우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너와 나를 합쳐놓은 개념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개념, 이 마음씨를 교감하는 이 개념이 우리라는 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부릴 때도 우리 아이, 우리 딸, 우리 아들,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그러면 모두의 마누라가 아닌데도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뭐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에 우리란 말을 붙였어요. 우리 윗세대들은. 근데 지금 와서는 정확히 아니요,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 지속해서 오는 문화는 좋은 것들은 이어갈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딸린 정신 문화는 우리가 계승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박누리 선생님 신청하는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선곡하신 노래가 맨 처음에 선곡하신 노래가 윤하의 오르트 구름인데요. 요즘 많이 듣고 있는 노래라고. 네, 맞습니다. 사실 완전 요즘은 아니고 한 2, 3주 전까지 열심히 들었는데 가사가 되게 가사가 너무 좋아요. 네네. 저는 이런 풍의 멜로디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가사가 되게 좋아서 그냥 뭐 나의 한계를 넘어서 더 나아가 볼 거야, 힘을 낼 거야, 약간 이런 내용의 가사라서 가사 내용이 너무 힘이 나는 가사라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하의 오르트 구름을 듣고 오겠습니다. 예.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벅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 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신나는 음악 듣고 왔어요. 저도 뭐 가사가 저도 아주 느낌이 좋은데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솔직히 이 노래 몰랐는데. 네. 네, 괜찮습니다. 아주, 모르실 수 있죠. 네. 우리가 세상 모든 노래 알고 사는 거 아니니까요. 네, 몰라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자, 그래요. 저도 고양이를 우리 집에 4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방에는 안 들어와요. 마당에 그래서 있군요. 네, 마당에 뭐 마음대로 뛰어놀아. 2,000평이니까 뭐 막 뛰어놀아요. 천국이네. 그 천국이죠. 근데 숲으로는 안 가요. 자기들이 이제 천적이 있잖아요. 동물들이 있으니까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그곳까지는 안 가고 내가 다니는 길만 가요.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 범위 내만 똑똑하다. 네, 거기만 움직이고 네네. 숲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이제 가끔 뭐 이제 뭐 쥐도 잡아다가 막 문 앞에 갖다 놔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막 소리를 질러요. 가져오지 마! 뭐 이렇게 소리 질러. 상처받을 그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아니 잘했다고 하면 또 가져온다니까. 앞으로는 다른 걸 잡아와라 이렇게. 예를 들면 금괴 이런 거를 물어와라. 아니 이렇게 써서 보여줄까요? 네? 소리 지르지 말고 뭐 다음에는 메뉴를 바꿔라 이래.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소리를 이거 가져오지 마! 뭐 소리 지르면 안 갖다 놔요. 똑똑해요. 안 갖다 놔요. 고양이도 똑똑해요. 고양이는 또 이제 자기 볼일 보고 자기가 처리를 하거든요. 땅 파고서 볼일 보고 처리하고 그렇죠. 묻어놓고 좋아요. 개는 안 묻거든요. 고양이는 꼭 묻어놔요. 자기 변을 처리하고 그래서 아주 이뻐요. 그래서 4마리가 그냥 고양이 집을 져놨는데 그 집에 잘 안 들어가요. 그냥 왜 그냐면 뭐 많잖아요. 막 창고 이런 데가 높은 데가 거기가 자고 그냥 둬요. 그 뒤부터는 집 이제 신경 안 쓰고 그쵸, 예. 아무데나 지가 또 자기 필요할 때 오니까 네. 자고 싶은데 자고 그래서 이 고양이를 제가 잘 키우는 게 아니라 방임이 잘 키우는 것 같아요. 저는 방임이에요. 방임. 근데 애정을 조금 갖는 방임이에요. 꼬박 하루에 2번씩 밥 주고 아침 저녁으로 밥 안 주면 절절 따라다녀요. 맞아요. 네, 밥 달라고. 밥 달라고 내 꼬리를 계속 물고 다니고 와서 앞에 가다가 서 있으면 배 딱 뒤집어 까고 배 만져달라고. 그러니까 동물이 배를 보인다는 것은 완전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면 안 보여줘요. 맞습니다. 네, 배를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한테만 배를 허락해요.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배도 한번 만져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정을 살짝 담은 방임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 길고양이 캠페인도 좀 그 전에 하셨는데 성과도 약간 있었고 어쨌든 그 길고양이에 대한 그 애정이 청소년들한테도 많이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청소년들에게 반향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요. 네. 사실은 저희가 월간 오기내에서 길고양이를 특집 주제로 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에 2020년 2월호였는데 당시에 이제 길고양이들의 모습을 화보로 담고 싶어서 제가 한 2, 3일 정도는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고양이들을 좀 따라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사진은 찍었는데 그 사진 찍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들 점으로 지금 현재도 사실 점으로 존재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때 각각의 분들 제가 한 20명 거의 하면 그 정도 되는 분들 만났거든요. 꽤 많으시더라고요. 각자 이제 밥을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들 다른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에서는 어떤 분들이 고양이를 돌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이분들이 각자 뭔가 좀 모임 같은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서로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셔서 이제 보도 이후에 그러면 한번 이분들 연결해서 마침 제가 그분들을 만났으니까 다 연결해서 한번 좀 모여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제 모임을 만들게 됐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특별히 이제 그 활동은 없긴 한데 이제 옥천 마을고양이 보호협회라는 이름으로 협회라는 이름
그러니까 명칭이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서류상으로 뭔가 이제 등록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그렇게 모임을 만들었고 한동안은 모임이 좀 잘 됐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군 의회에서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도의원이 되셨죠. 당시에 이제 군의원으로 계셨던 유재목 의원님이 네. 동물보호 조례안을 만들고 싶은데 뭐 조언을 좀 달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좀 만나서 말씀도 같이 나눴었고 따로 이제 동물보호 조례안을 되게 뭐랄까요 저희가 이제 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안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되게 상세하고 지금 현재 지역에 좀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 모으고 담고 정리하고 해가지고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이 반영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옥천군의 동물보호 조례안은 저희끼리 평가하기로는 그냥 굉장히 뼈대만 남았다. 아주 기본적인 예를 들자면 조례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법제처 이런 데서 딱 그 수준으로 다시 만들어지긴 했어요. 지금 현재 동물보호 조례안은. 그래도 어쨌든 그게 만들어져서 감사하게도 길고양이 그 중성화 수술 사업 TNR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그러면서 어쨌든 저희가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둔벙이라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나름의 이제 그 길고양이 친화 공간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길고양이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새끼 길고양이 예전에 좀 아픈 길고양이를 주워서 거기서 좀 잠시 임보를 하면서 또 이 금거북이길 골목에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완치를 한 다음에 청주에 계신 집사님께 이렇게 입양을 보내기도 했었고 또 지금도 그쪽 근처에 또 길고양이 밥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밥을 주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길고양이만 밥을 먹으러 오는 건 아니고 참새도 오고 까치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생명을 먹이고 있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좋은 현상이고요. 네. 그게 뭐 사람들한테 이 생명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확장시키는데 분명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사람이 동물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사람 사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 독일에서는 뭐 동물도 중요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 양성평등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식과 여지가 사람 마음씨 속에 자라게 되면 세상의 불공정과 이런 차별, 불평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유럽의 난민들이 대거 아까도 시리아 얘기하셨지만 많은 난민들이 유입이 되는데 독일의 청소년들은 난민을 더 받으라고 시위를 해요. 정부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여러 국가 중에 독일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네. 난민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해요. 난민을 더 받으라고. 그게 지금 인류의 지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이 또 중요해요. 청소년들이 그런 시위를 할 때 그것이 이렇게 여론 형성이 자기 학급에서 또는 그 학년에서 자기 학교에서 이런 게 계속 토론을 통해서 이게 모아져 가지고 시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토론 학습이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토론 문화가 좀 아이 때부터 이렇게 좀 많이 성숙해지고 많이 발달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늘 가져봅니다.
토론도 사실 되게 놀이처럼 놀이처럼. 재미있게 하면 참 재밌거든요. 근데 그 뭐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데 아까 잠깐 복지국가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복지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다라고 그 윤송현 선생님이라고 청주에 계시는데 초롱인의 도서관이라는 작은 도서관 네, 작은 도서관 아주 시초예요, 그분이. 네네. 그래서 그분이 북유럽의 도서관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신 다음에 쓰신 그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희 월간호기내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보기 전까지는 북유럽의 그 복지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사실 한 10년 정도 전,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이때 한참 소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서는 좋긴 좋은데 근데 저게 어떻게 북유럽에서는 저게 가능했을까? 그냥 전 항상 그 의문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 나라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세금을 더 내고 세금을 내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더라도 남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드는 것에 동의를 하게 만들까? 뭔가 그런 정책들에 있어서도 저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될까?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서 저렇게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계속 만들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 토대가 뭘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되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그 윤송현 선생님 책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나라는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노동자운들,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문화들이 이제 막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도 도서관을 만들자 이런 것들이었고, 그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문화 활동들, 아까 뭐 저희가 소개해드린 골목길 인문학 이런 강연 같은 것들을 상시적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랄까 돈만 잘 버는 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사는 게 좋은 삶이야라는 것들을 너무 어릴 때부터 체득하게 되고, 그게 그 복지국가로 가는 그 지름길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럼 저는 그 책을 보니까 그래 이거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통해서 그게 됐다.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그럼 도서관만 지면 되느냐? 그쵸,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복합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자유라는 말을 이제 자유시장 경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의 패다는 독점이거든요. 이게 돈이 돈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불평등이 심화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규제를 통해서 이게 평등 쪽을 좀 더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정부에서 또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정부는 자유를 강조하고 어느 정부는 평등을 강조해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유를 강조하는 경우는 경제 성장을 얘기하고요. 평등을 얘기하는 쪽에서는 복지를 우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주제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이제 북유럽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박 선생님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치권을 비판을 많이 하는데 북유럽은 정치권들이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더 낼게 복지를 확대하자, 이거는 결과론적이에요. 거기도 세금에 대한 저항이 많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많았어요. 많은데 이제 정치권에서 정말 그분들이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어야 된다는 건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받는 정치인이 좀 우리를 믿고 한번 갑시다. 세금을 올려야 복지를 확대하고 그 복지가 근원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설득을 해요, 국민들을. 그래서 첫 단추를 세금을 확대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이거를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첫 단추를 꿰는 그 정치가들은 정말 공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정치인들이 정말 청렴하기도 해야 되고, 정말 그 국민들한테 신뢰도 받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쉬운 게 존경받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설득을 할 때 국민들이 그럼 너는 잘하냐? 어? 네 행적을 보니 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먼저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같이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죠. 근데 그 전제는 토론 문화가 살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도서관 얘기하신 거 근거가 있다고 저는 뭐 믿고 있고요. 책을 읽어야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도서관에서 사실 계속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기도 아주 하고. 용이하니까요. 네. 어려운 책을 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참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강연회가 저는 강연자가 그 시간에 절반 이상을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에 보면요. 절반 이상을 거의 뭐 90%를 강연자가 시간을 다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직도 다녀보면. 그래서 이건 방향성을 좀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강연을 다니면서 이렇게 재발등을 찍습니다. 자, 우리 박 선생님 노래 신청한 거를 또 노래 듣나요? 네.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그 네 곡을 총 선곡을 해주셨는데 다 못 듣고 끝날 것 같네요. 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청산유수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서 혹시 남은 세 곡 중에 혹시 특히 조금 이게 듣고 싶으신 이제 청취자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노래가 있으신지. 그렇다면 저는 소녀시대 노래를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한 곡만 들을 수 있나요? 예.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 유아의 숲의 아이라는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혹시 특히 좀 듣고 싶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그냥 저는 이 노래의 멜로디를 일단 좋아하고요. 가사 역시도 그냥 뭐랄까요, 이 가사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세태와는 다르게, 물론 이것도 아이돌 산업에서 나온 곡이긴 합니다만 뭔가 생태적인 느낌이 드는 노래라서 그래서 이 노래를 좀 가끔 듣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선곡해주신 유아의 숲의 아이를 듣고 오겠습니다. 어느 날 난 조금 낯선 곳에 눈을 떴지. 온몸엔 부드러운 털이 자라나고 머리엔 반짝이는 뿔이 돋아나는 그런 꽃, 이상한 꽃. 들어봐, 고운 새들의 저 노랫소리 느껴봐. 맨발에 닿는 풀의 싱그럼. 지금 난 태어나서 가장 자유로운 춤을 춰. 난 춤을 춰.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나 기다리는 숲.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어요. 지금 몇 분 안 남았는데 이야기를 또 좀 아까운 시간입니다만 뭐 청년 모임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지금 문화공간 둔벙에서 또 비건 지향 모임도 있었고요. 그중에.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태 공동체를 지향하는 옥천 사람들 모임이라는 활동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비건 지향 모임도 있었고 이게 다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깍두기 놀이 문화 중에 깍두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본인이 깍두기 문화를 한번 선생님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없었고 그래서 네. 보니까 이제 집에 이제 주택가에서 골목에서 뛰어놀 일이 많았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막 뭐 밥 못 먹는 애 있으면 우리 집 와서 같이 먹고 내가 못 먹으면은 남의 집 가서 옆집 가서 먹고 우리 집에 엄마 아빠 그쵸. 늦게 들어오면 옆집에서 밤늦게까지 같이 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문화여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골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들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숨바꼭질 할 수도 있고 고무줄 놀이 할 때도 있고 공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긴 했는데 그 이렇게 돌멩이 던지면서 하는 바닥에 그려놓고 하는 그런 게임들도 많이 이렇게 놀이들도 하잖아요. 그런 놀이들 하면서 이제 잘 못하는 친구들 혹은 동생들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뭐랄까 이제 잘 못 따라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그런 친구들이 너 못하니까 저리 가. 너랑 안 놀아. 이게 아니고 그러면 너는 좀 못하니까 우리 팀에 깍두기로 와.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뭐 저 팀에 깍두기로 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어울려 놀았단 말이죠. 못해도 못한다고 뭐라 하지 않고 누가 막 뭐라고 하려고 하면 야 쟤는 깍두기니까 봐줘야지. 뭐 이렇게 애들이 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깍두기 문화가 지금 좀 가끔씩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골목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이들에게 그런 깍두기 문화라는 게 있을까? 이 친구들은 깍두기 문화를 알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깍두기 문화를 알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놀이에 적용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어린이들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은 저는 왠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을 좀 더 배려하고 못한다 뭐 하나를 못한다고 해서 막 배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돼. 우리 다 같이 즐거운 놀이를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깍두기 문화가 그립기도 합니다. 가끔씩 좀 그립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깍두기를 우리 그 전에 이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깍두기는 지금 현대 말로 하면 이게 사회보장제도 같아요. 그렇죠. 네, 사회복지의 네네. 아주 큰 축인데요. 우리가 이 경쟁이 화두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40년 정도를 지금 경제개발이 국가적인 화두로 살아오는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10대 경제국이 되기도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 경쟁 속에서 사람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 속에서 차별이 생겨나고 불평등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쟁이 화두인 시대에 깍두기 문화가 그 경쟁이 화두인 시대에 대한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깍두기를 예를 들어서 이 한 A라는 아이가 지금 비석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조금 몸이 덜 깨어났어요. 못한다고는 말은 맞질 않아요. 사실은 못해 잘해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걔가 내일 가면 잘하는데 왜 지금 못한다고 규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덜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다 깨어나면 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열을 가리는 전래놀이는 우열을 가리는 놀이가 아니에요. 이제 승자 독식 문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 문화는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놀이는
놀이는 승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승자가 독식하는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승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승자 독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고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이기면, 내가 잘해서 우리 편이 이기면 이게 우리 거예요. 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다 편놀이로 놀잖아요. 근데 깍두기를 시켜서 이 편 할 때도 얘 비석 던질 수 있고 저쪽 편 할 때도 얘는 비석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뭐야? 남들보다 2배 이상 비석을 더 던지고 놀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몸이 더 훨씬 빨리 깨어나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2배, 3배의 기회가 더 주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몸이 깨어나서 쉽게 말하면 연습생이었다가 정규군이 되는 거예요. 이 군대로 말하면 훈련병이었다가 정규군이 되는 거예요. 금방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문호를 개방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됐다가 들어오는 길을 확 열어놓는 거죠. 경쟁 제일주의, 승자 독식 문화가 살아있는 데서는 자기가 승자를 승패의 영광을 내가 독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것으로 돌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깍두기 문화는 정말 우리 사회복지의 근간, 사회복지의 정신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저는 늘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모두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의 가치, 이게 어느 기업이 쓴 용어인데, 같이 하겠다는 그 뜻, 그 의미, 이게 살아나는 게 우리는 깍두기 문화였죠. 우리 박 선생님 얘기할처럼 우리 마을이 골목이 아이들을 키웠으니까요. 밥 안 먹고 노는 애 있으면 우리 애 부를 때 너도 와서 우리 집 밥 먹고 가. 이게 기꺼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 바꾸는 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마을이 아이들을 키웠고 골목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 모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는 맞아요. 뭐예요? 마을이 지금 공동체 문화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반성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자꾸 정부의 책임으로만 몰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면 국민의 반을 공무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범죄가 많아졌다고 국민의 반을 경찰을 만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같이 살겠다는 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이 그 사회적의 가치로 꿈틀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런 것들을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밥 안 먹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가 먹고 가라고 할 정도로. 저도 시골 다니면서 이야기를 자꾸 걸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처음에는 차 한잔 먹고 가라 그래요. 조금 더 얘기하고 하면 밥 먹고 가라고 그래요. 자고 가라고 할 것 같아서 그만 일어나게 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전통공동체의 미덕이에요. 미풍양속이고. 근데 왜 이런 저런 좋은 우리의 미덕과 미풍양속을 왜 우리가 계승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통치,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통치 철학도 여기에 근간해야 된다고 난 보는 거예요. 그래야죠. 왜 서양의 이론만 위대하다고 그걸 받아다 자꾸 이야기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알려준 그 미풍양속과 삶의 미덕을, 정신문화를 받아서 우리가 미래 사회도 개척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서양 것이 위대한 것이고 그게 더 앞서가는 것이고 이런 인식들은 좀 변화가 필요하죠. 자, 깍두기 이야기까지 해봤어요. 오늘 저희 1시간이 금방 갔는데 이제 몇 분 남질 않았어요. 마지막 인사를 간단히 해주시면. 네. 저는 세무녀 얘기하셔서 그냥 최근에 그저껜가 20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보육원을 나오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유서를 남겨놓은 건 아니고 그냥 메모가 아직 읽고 싶은 책이 많은데 이런 메모를 남기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좀 더 돌아봐야 될 필요도 많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잘 싸워 나가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꼭 살아남아서 잘 싸워서 살아남도록 해요. 네. 예, 20대 청년이 세상을 등지면서 아직도 읽고 싶은 책이 많은데라는 메모를 남겼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먹먹하게 들립니다. 우리 사회가 세상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마지막 끈을 모두가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하면서